예,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를 적용을 하고요. 130만 원 초과일 때는 71만 5천 원 플러스 산출세액의 13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30%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일 때 74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 한도고요.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에 맞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매월 징수할 때 매월 징수세액의 5% 세액공제가 일어나고요. 연말정산 시에 산출세액의 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우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앞에서 살펴봤죠. 주택자금 공제할 때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자 상당액을 그냥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대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과 관련해서 나온 경우입니다. 그때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자액의 30%를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그죠?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냐면 지방소득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 갖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세액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죠. 세액 공제가 일어난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 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25페이지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녀세액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 쪽에 있는 부양가족 탭 설명드릴 때 자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1명일 때 15만 원, 2명일 때 30만 원, 3명 이상일 때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226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에 참고사항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입양세액 공제 관련해서 출생입양 한 자녀가 첫째일 때는 연 30만 원, 둘째일 때 연 50만 원, 셋째일 때 연 70만 원인데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되는 자녀의 첫째, 둘째, 셋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2019년도 예규로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죠. 그게 보면 부모님이 나오고 그다음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가 나오는데 자녀가 사망한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기본공제 대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녀 전체 순서로 따지시면 돼요. 첫 번째 장남이 있고 두 번째 장녀가 있고 세 번째 출산을 했거나 세 번째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입양한 자녀는 셋째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자녀 기준으로 7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순서대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양 순서가 아니라 전체 자녀 순서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범위,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 DB형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형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있죠? DC형과 IRP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로자, 원래 회사가 납입하는 거죠. 회사 납입분인데 회사 납입분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하는 거고요. 근로자 본인이 회사와 관련 없이 추가로 납입한 부분을 말합니다. 추가 납입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그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요걸 이제 전환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의제 금액입니다. 요건 뭐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연금계좌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로 인해서 한도가 넘어가서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겠죠. 과거 연도에. 있던 부분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액은 총 4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연금계좌와 관련해서 세액공제 및 한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계좌와 관련해서는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세액공제 및 한도를 연령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와 50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종합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기준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일 때로 이런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고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최대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이하자는 15%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적용을 합니다. 1억 초과 분들 같은 경우에 납입 한도는 줄어듭니다. 연금계좌는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700만 원까지 기준으로 해서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50세 미만은 작년까지 적용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규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 즉 전환금을 추가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12%나 15%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세 이상일 때입니다. 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0세 이상은 노후자금도 대비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공제 혜택을 좀 더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수준에 대한 분류는 똑같습니다. 50세 미만하고 똑같은데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600만 원이고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가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결과적으로는 200만 원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만 원이 증가했다. 한도를 증가시켰습니다. 200만 원 증가시켰고요. 공제율은 15%, 12% 똑같습니다. 근데 1억 원 초과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 700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경우 연봉이 1억 원 이하인 분들은 이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최대치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이 전환금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12%, 1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 50세 이상인지 50세 이하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연금 불이백을 800만 원, 연금 불이백 8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동시에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변화입니다. 자, 50세 미만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800만 원 납입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계좌에 내가 800만 원을 전액 다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은 제로가 되겠죠. 한도 한 푼도 납입 안 했으니까 제로입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죠?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가 700만 원 기준이었죠. 50세 미만이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보시면 50세 미만일 때 연봉이 5,501억 2천만 원 이하 관련해서 규정을 본다라고 하면 400과 700 기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800만 원 중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퇴직연금 700만 원에서 공제한도 70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에 200을 넣고 퇴직연금에 600을 넣는다라고 하면 총 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한도 400만 원까지니까 2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퇴직연금 500에서 합의 70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저축에 500을 넣고 퇴직연금에 300을 넣게 되면 연금저축 한도가 400까지죠. 500과 400 합쳤을 때 작은 금액 400만 원이고요. 퇴직연금과 합쳤을 때 300만 원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자금이 800이 있는데 연금저축 불입액에다가 전액 다 800을 납입하게 되면 연금저축 400까지만 가능하고 퇴직연금 한 푼도 적용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유자금을 납입할 때 연금저축 불입액하고 퇴직연금 불입액을 서로 적절하게 안분해서 넣어야만이 최대치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229페이지에 표로서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월세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죠.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여야 되는데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에 근로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됩니다. 자, 우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 부분 적용할 때 보면 급여 수준이 7천만 원 기준에 적용되는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 부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때 적용을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가액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가액에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기준시가가 3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고가주택도 기준시가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3억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도 많이 임차를 하고 있고 고시원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정서와 주소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만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로 왜냐하면 월세를 내면서 실제 거주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냐 안 하냐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1일 이후 직업본부터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원래는 이제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월세를 납입해야 가능한 건데 계약은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세 세액 공제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 기준입니다. 5,500만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자, 총급여 기준으로는 5,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액과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고요. 자, 7천만 원 이하까지는 월세액과 연간 월세액과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적인 연금계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과 주택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